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수영역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시적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약수와 배수, 그리고 소수입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와 약수, 그리고 소수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 배열표를 사용하여 배수를 찾고 그 배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가지의 수 배열표 위에서 3, 6, 9 및 7의 배수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각각 클릭해보세요. 단순히 배수를 찾아보는 활동보다 각각의 배수를 찾고 그 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선 3의 배수는 모두 대각선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의 배수와 9의 배수는 모두 3의 배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9의 배수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의 대각선들 중 세 번째 대각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의 배수들 각각은 3의 배수에서 하나씩 건너뛰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의 대각선들 중 하나씩 건너뛴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7의 배수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7의 배수 중 어느 한 수만 알아도 7의 배수인 다른 수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의 배수들은 아래로 7칸, 즉 70큼 또는 아래로 1칸, 오른쪽으로 4칸, 즉 14큼, 위로 2칸, 왼쪽으로 1칸, 즉 21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7의 배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직선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면 두 수의 공약수와 공배수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수의 약수는 수직선 위에서 곱하여 그 수가 되는 수들을 수직선의 양쪽에서 동시에 표시해 나가면 편리합니다. 이들을 각각 수직선의 위, 아래에 동시에 표현하면 공약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배수의 경우도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 공약수,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며 최소 공배수는 구할 수 없으므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이번엔 칸의 수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이용하여 각 수의 배수들을 한꺼번에 지워나가면서 소수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한 줄에 10칸씩, 12칸씩, 6칸씩 써놓은 수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자신의 배수를 모두 한꺼번에 지우면 소수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수를 더 편리하게 찾으려면 어떤 것이 더 좋은지도 살펴봅시다. 각각 클릭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찾고 그중 보다 편리하고 색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 또는 세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방법 1과 같은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과 방법 2와 같은 조립제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중등에서는 방법 1이 일반적이지만 방법 2를 통해 두 수일 때와 세 수일 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방법 2는 결국 세 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들끼리의 최소 공배수들의 최소 공배수와 같다는 것도 느끼게 해줍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 외에 더 편리하고 색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없을지를 탐색해보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의지도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을 이용하여 그림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갈 수를 채워보세요. 이번엔 하세의 도식을 평면이 아닌 입체로 확장하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없을지를 탐색해보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의지도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을 이용하여 그림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갈 수를 채워보세요. 하세의 도형으로 약수의 개수와 그 약수들의 합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약수와 배수에 관한 후속 연구거리를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가 4개 이상일 때는 하세의 도식을 이용할 수 없을까요? 하세의 도식은 1차원 도형인 선을 평행이동한 자취로 2차원 도형인 면을 만들고 2차원 도형인 면을 평행이동하여 얻은 자취로 3차원 입체 공간을 만들 수 있듯이 3차원 입체 도형을 평행이동하면 그 자취로 4차원 도형을 만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하면 계속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평행이동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므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타 약수와 배수에 관한 후속 연구거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수와 배수, 그리고 소수를 이용한 주제 탐구 학습 지도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수 배열표를 사용하여 배수를 찾고 그 배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면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칸의 수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이용하여 각 수의 배수들을 한꺼번에 지워나가면서 소수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보도록 합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며 그중 보다 편리하고 색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약수의 개수와 그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보다 간편한 방법도 찾아보도록 합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게임 학습에서부터 소수의 성질에 관한 증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주제 탐구형 심화학습 자료를 구성해보세요. 오늘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수와 연산 영역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옛날 사람들의 곱셈 방법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곱셈 방법은 정규 교육 과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은 보통의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재들에게는 객관적인 지식을 배워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응용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곱셈의 재구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의 곱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수막대는 네이피어의 막대라고 불려집니다. 이 막대에 수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엔 그림을 통해 옛날 인도 사람들의 곱셈 방법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도 사람들의 격자 곱셈이라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곱하는 두 수의 계산 결과를 해당하는 자리값에 맞추어 쓰고 각각의 자리값에 있는 수들끼리 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길게 내려 쓰던 오늘날의 세로셈과 같은 방법입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의 곱셈 방식을 이해하셨다면 이번엔 한번 그 방법으로 곱셈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쉽게 잘 되나요? 두 번째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곱셈 방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곱셈은 곱해지는 수를 계속 2배한 값을 모두 쓰고 1, 2, 4, 8, 16과 같이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곱한 수만큼을 찾아 배수들의 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덧셈과 어떤 수의 2배는 암산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 2, 4, 8, 16과 같이 2의 몇 배만으로 모든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곱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기 1은 합이 33의 6배수가 되는 2 플러스 4를 찾은 것이고 보기 2는 15의 17배수가 되는 1 플러스 16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교사가 설명하기 이전에 학생들은 주어진 수들과 체크에 주목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 것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더하기만 하는가? 빼면 간단한데. 왜 2배씩만 계산할까? 3배씩 계산하면 더 빠른데. 합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값도 있는데. 라는 질문을 이용하면 곱셈의 방법을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 1은 33을 30번 더하면 되는데 30은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이므로 66 플러스 132 플러스 264 플러스 528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30은 32 마이너스 2로도 계산할 수 있으므로 1056 마이너스 66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전 2는 2의 거듭제곱 대신 3의 거듭제곱인 1, 3, 9, 27 등을 더하거나 빼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30은 3 플러스 27이므로 간단히 99와 891만 더하면 됩니다. 한편 발전 3은 33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보다 30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30을 33번 더한 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33은 32 플러스 1이므로 960과 30을 더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나만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에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곱하는 두 수 중 더 간단한 배수 또는 더하거나 빼기에 좋은 수 그리고 2배 또는 3배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활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 농부들의 곱셈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곱셈법은 곱하는 두 수 중 한쪽은 2배씩 늘리고 다른 한쪽은 절반으로 줄이면 그 곱은 같아진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줄이는 부분에 있는 수들 중에서 홀수만 표시를 하여 그때의 수들만 모두 더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원리를 찾아볼까요? 러시아 농부들의 곱셈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 보듯이 공의 개수를 2배씩 늘려가면서 줄의 수는 절반씩 줄여나갈 때 그 줄이 만약 홀수기였다면 맨 밑줄의 공이 모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으로 만들어진 긴 줄에 있는 공의 개수에다 옮겨가면서 남은 공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는데 남은 것은 모두 홀수기의 줄에 있던 공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지는 수나 곱하는 수 중에 2배씩 곱하기 쉬운 것이나 반으로 나누기 쉬운 것을 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만약 81을 반으로 나누어가면 82-41, -20, -10, -5, -2, -1이므로 41, 5, 1인 곳에 해당하는 세수 76, 608, 2432만 더해도 되는데 작은 수를 반으로 나누었더니 더해야 하는 수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계산하기 쉬운 계산법을 택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격자 곱셈은 각 자리 수들끼리의 곱을 격자틀 안에 넣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합하면 같은 자리 값들끼리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긴 세로셈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곱셈은 2배씩 늘려가면서 곱하는 횟수만큼을 더하기로 만들 수 있는 수를 택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3배씩 늘려가거나 곱하는 횟수의 더하기와 빼기를 모두 사용하여 보다 적은 수들의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됩니다. 러시아 농부들의 곱셈은 곱하는 두 수 중에서 하나는 2배씩 늘려가고 다른 하나는 절반씩 줄여가면 두 수의 곱은 변함이 없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절반씩 줄여가는 수가 홀수일 때는 자연수 값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가 남게 되어 마지막에 이들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수학영재들은 수학 및 관련 분야에서의 예비 전문가요 창조가입니다. 따라서 수학영재들에게는 주어진 계산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간편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도형 영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시적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탱그램 퍼즐로 즐기는 도형 탐구입니다. 탱그램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도형 퍼즐입니다. 그러나 영재들에게는 단순히 퍼즐로 즐기는 수학을 넘어 퍼즐을 활용한 수학적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탱그램의 용어와 기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 탱그램은 도형판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이름은 유객판, 칠교놀이 또는 지혜의 판이라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4000년 전에 탄에 의해서 이 도형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윌리엄스라는 사람에 의해 수학 공부에 칠교판을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재들에게는 새, 고양이, 여우와 같은 동물이나 건물이나 촛불과 같은 생활 주변의 사물을 만들면서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수학적인 성질을 포함하고 수학적 도형을 만들고 그러한 도형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성질을 탐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탱그램은 정사각형을 일정한 수학적 원리에 의해 7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때 방법 1보다는 방법 2로 자르는 것이 조각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각 조각들의 특징에서 공통점은 각도는 45도의 배수만 나타나고 길이는 루트 2의 배수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크기는 자르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각 조각들의 크기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때 방법 1보다는 방법 2로 자르는 것이 조각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각 조각들의 특징에서 공통점은 각도는 45도의 배수만 나타나고 길이는 루트 2의 배수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크기는 자르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각 조각들의 크기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탱그램을 이용하여 수학 놀이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딘즈가 주장한 놀이학습의 6단계, 자유놀이, 게임, 공통성 탐구, 표상화, 기호화, 형식화에 따라 자료를 예시적으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자유놀이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탱그램 조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이나 도형 만들기를 합니다. 영재들은 이러한 단계 후에 보다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산해 내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는 탱그램 조각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다각형 탐구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게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게임을 통해 도형의 이름만 말하고 즐기는 게임에 머물지 않고 다각형의 관계를 이용하여 승리 전략을 탐구해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후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다학 게임은 가능한 한 많은 조각을 사용하여 변의 수가 많은 다각형을 만드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게임을 고안한 것입니다. 7조각을 모두 사용해서는 칠각형 이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6조각만을 사용하면 칠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게임에는 탱그램 7조각 모두를 사용해서 다각형 만드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제 7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블록 다각형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로 퍼즐을 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서로 다른 해법까지 다양하게 만들지를 겨루는 게임 형식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각을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공간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3단계는) 공통성 탐구입니다. 이제 게임을 통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만든 다각형들의 공통성을 찾아내는 수학적 탐구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거나 평행인 변이, 세 쌍인 육각형의 이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평행인 변이 두 쌍인 사각형을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고 한 쌍인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듯이 평행인 변의 쌍의 수에 따라 한 쌍 평행 육변형, 두 쌍 평행 육변형, 세 쌍 평행 육변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직 그런 이름이 존재하지 않지만 학생들끼리 그 용어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으로도 격려할 만합니다. 4단계는 표현 및 표상화의 단계입니다. 먼저 다양한 조건의 다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기호화되고 형식화된 표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탐구했던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말이나 그림, 글로 표현하거나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다각형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삼각형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탱그램 조각들의 각도는 45도의 배수도일 뿐이므로 60도를 만들지 못해 정삼각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보다 작은 각도인 90도만으로는 예각 삼각형이 안 되며 둔각인 135도인 각도가 있으려면 다른 두 각도의 합이 45도가 되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한편 변의 길이는 1, 루트 2, 2 루트 2인 4가지 뿐이므로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 루트 2, 2 루트 2, 3, 4인 6가지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 루트 2, 2 루트 2인 4가지 뿐입니다. 이 사실을 보통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지만 고학년이나 중등 수준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단계는 기호화의 단계입니다. 우선 만든 도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고급 수준 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구에 의한 공통적인 성질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수학적인 성질을 이끌어내면서 조작 활동을 사고로 내면화하는 일은 활동적 원리의 핵심입니다. 놀이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형식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탱그램 7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볼록 다각형은 왜 13개뿐인지를 증명하게 합니다. 탱그램은 단순한 퍼즐이라기보다 매우 수준이 높은 수학적인 퍼즐입니다. 따라서 예시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일반화, 형식화, 연역적인 증명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탱그램에 관한 연구거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수학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탱그램을 이용한 수학적인 탐구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활동, 즉 doing mathematics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탱그램을 활용한 후속 연구거리로는 보다 수준 높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꼭 한 세트만을 사용하지 않고 두 세트를 사용할 때는 게임이나 문제길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탐구해도 좋습니다. 또한 교수의 안내에 따라
보다 발전적인 유사 탱그램을 만들어 보거나 개인별로 자신만의 유사 탱그램을 만들고 그 교구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도 됩니다. 참고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탱그램을 활용한 수학학습 지도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탱그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퍼즐이지만 수학 영재들에게는 즐거운 수학을 넘어 수학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직관과 공간 감각을 활용하여 편하게 접근하되 딘지의 놀이학습의 6단계, 자유탐구, 게임놀이, 공통성 탐구, 표상화, 기호화, 형식화에 따라 수학적 탐구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위해서는 조각 퍼즐의 구성 원리와 각 조각들의 각도, 길이, 넓이 등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신의 해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보다 나은 풀이나 일반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변형 탱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 산출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 네 번째에 해당하는 도형 영역의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시적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스핑크스 퍼즐로 즐기는 도형 탐구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지난 시간에 탱그램을 발전시킨 유사 탱그램의 일종입니다. 소재와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학습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즐거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핑크스 퍼즐을 아시나요?
스핑크스 퍼즐은 칠교판을 보다 다양한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퍼즐로 만든 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독일의 리히터 회사가 1800년대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퍼즐을 모아 소개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칠교판과 비교해 볼 때 조각의 개수가 7개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칠교판은 정사각형과 그것을 이등분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기본으로 사용하므로 각 조각에 나타나는 각도는 45도, 90도, 135도 뿐입니다. 따라서 정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은 만들지 못합니다. 칠교판의 7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다각형은 모두 13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퍼즐 조각이 필요함을 느낀 네덜란드의 수학 교육학자인 반 힐이 7조각 모자이크 퍼즐이라는 이름으로 이 퍼즐을 소개하면서 기하학적 사고력 개발에 좋은 도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스핑크스 퍼즐은 우리나라의 7차 수학과 5-나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약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핑크스 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전설이라서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엔 스핑크스 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전설이라서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을 만드는 방법과 각 조각들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탱그램은 정사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만들었던 반면 스핑크스 퍼즐은 정삼각형을 기본형으로 합니다. 따라서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와 같은 배수로 이루어진 다양한 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정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은 물론 탱그램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세로의 길이가 10cm라면 가로의 길이는 약 17.321cm인 직사각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7조각으로 잘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조각을 만듭니다. 이때 기본 조각들의 변의 길이나 각도들이 상호간의 배수이므로 끼워 맞출 때 수학적인 도형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각 조각들의 이름과 각도, 변의 길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조각들의 이름과 각도, 변의 길이 등에 대한 정보는 표와 같습니다. 각 조각들을 옮기기, 돌리기, 뒤집기를 하여 활동판에 붙이면 여러 가지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각 모음판에 각 번호를 클릭하세요. 탐구 활동을 위한 학습 자료의 단계별 제시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동기 유발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스핑크스 퍼즐을 이용하여 탐구 활동을 제시하는 방법을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기 유발 단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면서 문제나 과제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탱그램과 마찬가지로 스핑크스의 퍼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 사물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목한 모양의 도형은 수학적 도형으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볼록한 도형만 만들기로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핑크스의 도전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학생들에게 스핑크스의 새로운 수수께끼에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은 자신이 스핑크스에게 낼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새로운 수학적인 성질을 찾아내거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는 매우 훌륭한 수학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탐색 단계입니다. 각 조각의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탐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이나 집단에서는 개인별로 즐기는 퍼즐의 형식을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뒤집었을 때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도형들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개 단계입니다. 여기부터는 수학적인 성질을 찾거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스핑크스 퍼즐 조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크기의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때 어떤 조각은 뒤집어야만 됩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뒤집은 조각이며 가능한 한 뒤집지 않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7조각 중 뒤집으면 원래의 모양과 포개어지지 않는 것, 즉 뒤집은 다음 돌려서 원래의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직각삼각형과 사다리꼴 뿐입니다. 나머지는 선대칭 도형이므로 대칭 축을 중심으로 뒤집으면 원래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탱그램보다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본격적인 탐구학습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의 도전 문제는 모든 종류의 다각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학습의 형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클릭 시 나타나는 그림은 개인별로 즐기는 퍼즐 형식을 게임으로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정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다각형을 그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탐구학습의 학습활동 2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이 찾는 것보다 더 간단한 해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짝과 비교해보면서 게임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개인의 이해 정도나 사고력의 수준에 따라 심화 또는 응용, 확장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각자 자신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도록 자극받아야 합니다. 한편 스핑크스 퍼즐 2세트를 이용하여 앞의 게임이나 문제들을 다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세트를 이용할 때와 2세트를 이용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여 그 탐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안내해도 됩니다. 참고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 퍼즐을 이용한 수학적인 탐구도 다른 교구 퍼즐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을 활용한 후속 연구거리로는 보다 수준 높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꼭 한 세트만을 사용하지 않고 2세트를 사용할 때는 게임이나 문제 해결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탐구해도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웹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퍼즐 교구를 분석하거나 색다른 퍼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스핑크스 퍼즐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핑크스 퍼즐은 정삼각형을 단위 모양으로 하면서 각 조각들이 일정한 수학적 관련성을 이루고 있어서 수학적 내용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교구입니다. 퍼즐을 활용한 탐구학습의 단계에 따라 수업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위해서는 조각 퍼즐의 구성 원리와 각 조각들의 각도, 길이, 넓이 등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신의 해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보다 나은 풀이나
일반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만들거나 의문을 가지고 발전적인 탐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 산출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